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사관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썬티의 부사관 핵심 비법의 썬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요. 부사관에 대한 내용을 저와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한자가 하나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부사관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에게 부사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부사관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부사관에 대해서 삼행시를 한번 줘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을 먼저 띄워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맞춰서 삼행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관의 부자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부사관의 꿈 사명감을 다해 관철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부사관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부사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사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부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된 게 어떠한 계기에서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부사관이 무엇이고 부사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꿨을 텐데 가장 최근에 좀 지난 거지만 태양의 후예를 보고 부사관의 꿈, 장교의 꿈을 꾸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사관의 꿈을 꾼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부사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의 중간 간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사관은 오피서라고 하는데 부사관은 넌컴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죠. 넌컴은 병사와 부사관 사이에 중간 간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병사와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의 중간이 부사관밖에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준사관이라는 시험 제도도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제가 준사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역할이 지휘관을 보좌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관, 즉 장교를 의미하는 거고 장교를 보좌하고 우리 병사, 즉 사병을 감독, 지시, 통제하는 즉 소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술직 부사관들도 많이 있는데 지휘하거나 전투의 기본교육, 보급정비, 행정, 부대관리 등에 하는 기술대 관련된 부사관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부사관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부사관은 왜 사람들이 자꾸 요즘 선호하느냐 많이 궁금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취업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 자리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은 바로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역시 또한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연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한 혜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협약되어 있는 대학에 무료는 아니겠지만 일부 자부담은 하겠지만 그래도 대학원까지 진학의 기회를 주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주택 제공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서 집값 7, 80만 원 내고 나면 실제로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금액적으로 적은데 바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신분 상승으로 결혼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육군본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많은 간부님들, 부사관, 병사들을 많이 봤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군인의 특징은 결혼을 잘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잘한다는 의미는
바로 안정적인 삶과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결혼 후에도 중상층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사관이 앞으로 점점점 인기 있는 직업이 될 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사관의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의 역할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부사관이 될 수 있는데 현역 부사관과 민간 부사관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역 부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사로 입대를 해서 병사에서 아마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필기 시험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바로 추천서에 의해서 우리가 부사관이 되는 현역 부사관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군에 가지 않고 민간인 신분에서 필기시험과 면접과 체력을 통해서 부사관이 되는 민간 부사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100% 민간 부사관에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민간 부사관이 또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민간인 신분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부사관 학과,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부사관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RNTC라든지 그 외에 군장학생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민간부사관의 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군은 세 가지 군이 되겠죠. 육군, 해군, 공군. 이거 이외에 우리 육군에서는 특전사 상당히 지원자도 많아지고 있는 이 특전사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해군에서는 특전사와 비슷한 해병대 요 5가지를 가지고 제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사관의 병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육군부사관을 먼저 첫 번째 제가 알아볼 건데 이 육군부사관은 크게 두 개의 병과로 나눠집니다.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병과는 역시 또 세 가지 병과로 나눠지겠죠. 전투병과냐, 기술병과냐, 행정병과냐라는 걸로 나눠지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세 개의 분야도 좀 생소한데 이 전투병과 안에서 보병인지 포병인지 정보인지 정보통신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사관 공부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를 할 때 여기 있는 특기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지원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특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분명히 군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병과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좀 육체적으로 체력이 좋다 또는 운동을 했다 그러면 전투병과 위주로 많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또는 내가 뭐 전기라든지 어떤 기술 쪽의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런 학생들은 보통 기술병과 또는 나는 뭐 행정학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경영학과라든지 일반적인 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인문계를 나왔다 그런 학생은 대부분이 이 행정병과 인사행정이나 재정 헌병, 정운 쪽에 특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하나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병과별로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사행정을 썼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인사학과에 몰렸어요. 그럼 인사행정에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육군에 떨어지는 거냐? 육군만 유일하게 3지망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3지망을 썼다고 해서 내가 인사행정 떨어지고 재정이 붙는다 뭐 이런 확률은 사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분야별로 뽑았는데 미달이 되는 특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행정 쪽으로 몰려서 인사행정을 썼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인사행정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지망을 재정을 썼는데 재정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인사행정은 떨어져도 재정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워낙 많고 각각의 병과별로 눈치껏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약해서 보통 1지망에서 끝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수병과는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의무와 법무, 군종으로 나눠지는데 군의, 치, 수의, 의정, 간호 또는 법무, 군종 이렇게 특수한 여러분들의 자격이라든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원하는 병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알아볼 텐데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자, 연령은 만 18세에서 27세 단 예비역,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만큼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로 2년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만 29세까지 부사관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못 봅니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검정고시 안 봤는데, 검정고시 안 보고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이 시험 아예 못 보는 건가요?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학생들은 상당히 적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99.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시험 볼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바뀌었죠. 원래 남자 4년, 여자 3년이었는데 여자도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채워야 하지만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요. 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4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나와야지,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뭐 의가사 전역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시기는 연 2회에서 5회인데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보통 후반기에는 시험이 없는데 갑자기 시험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요건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 남자 여자 따로 선발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 조건은 키, 몸무게, 시력, 문신 여부 등을 고려해서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또는 몸무게, 시력이 많이 안 좋거나 또는 문신이 많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신체 검사에서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평가 요소는 어떠냐? 바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요. 그 중에 30점이 필기 점수. 필기 점수 30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바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거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 과목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직무 수행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30점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뭐 9점,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면 또 몇 점, 4년제를 졸업했으면 몇 점 이라고 해서 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내가 현재까지 살아왔을 때 학력이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때 뭐 반장을 했다든지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요소가 3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물으면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 30점을 공부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력 평가, 면접 평가, 인성은 이제 합불로 MMPI2로 시험을 보는데 합불로 판정이 되고요. 신체 검사 역시 합불이죠. 신원조회 적합과 부적합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뭘까요?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먼저 필기 공부를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성검사는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 번 나오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인성검사만큼은. 그래서 인성검사는 미리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신체검사. 이 합불, 신체검사는 이제 보통 문신이 있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신원조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라든지 또는 음주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당연히 신원조회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필기 합격을 해도 신원조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내가 육군부사관 합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필기평가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지적능력평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 공간능력, 지각속도, 언어, 자료 총 4과목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국사, 근현대사 파트가 추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일 많이 공부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근현대사, 상당히 외울 것도 많죠. 6.25 전쟁 이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을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육군부사관이 2017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공간 능력이 바뀌었죠. 공간 능력에 지도 구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2016년도까지만 나왔었어요. 지금 이거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바로 블록 쌓는 문제라든지 전개도 문제 등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무 성격 검사도 합니다. 180문항, 그리고 상황 판단도 하고요. 인성 검사. 이렇게 해서 바로 보통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는 시험에 필기평가를 합격을 하면 체력과 면접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오전에 체력을 보면 오후에 면접을 보고요. 오전에 면접을 보면 오후에 체력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면접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을 먼저 봤을 때 1.5km를 달리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또 면접을 봐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특이하게 육군 부사관은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필기보다도 면접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총 3번 이루어지는데
개별 면접 1면접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면접이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면접을 끝낸 사람은 2면접장으로 가서 발표와 토론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 토론이 끝나면 3면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개별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이 육군해군 공군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육군부사관도 어려운데 특전사 면접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뭐뭐 있다고요? 필기, 체력, 면접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전부사관의 주특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평가만 있고요. 폭파, 통신, 화기, 의미, 정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특전부사관은 육군부사관하고 별도 선발이기 때문에 육군부사관을 특전부사관이라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별도 선발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령이라든지 학력은 제가 육군부사관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복무도 역시 4년이고요. 모집 시기는 5에서 6회, 여자는 1에서 2회 정도 연간 채용을 한다. 역시 남녀 따로 뽑겠죠. 그리고 신체 조건도 역시 동일한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네요. 어떤 겁니까? 바로 생맥 또는 색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안경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내가 정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특전부사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어지고 체력 검정을 먼저 실시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력 검정이 50점, 여자는 40점, 그리고 면접, 그리고 필기가 10점, 여자가 20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도산증은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질적평가는 뭐 고교 출석부라든지 아니면 BMI가 뭐죠? 그렇죠. 체질량 지수, 학교 때 뭐 종합성적 등을 평가해서 바로 질적평가 등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전부사관은 육군부사관과 상당히 유사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봐도 뭐죠? 바로 체력 검정이 되겠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특전부사관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평가는 육군과 동일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면접평가도 역시 육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대신 A, B, C, D, E를 적어놓은 거는요. 육군부사관은 점수로 해서 매기는데 특전부사관은 점수가 아니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눠서 E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겠고요. A부터 D등급을 맞았을 때 체력이 월등히 우수하다 그러면 D등급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등급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동일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군부사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군부사관의 특기는 항해, 기관, 전투체계, 통신, 기능, 행정, 항공, 기타 계열인데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이 특기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기보다도 해군부사관을 준비하면서 해군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분이거나 전역하신 분과 내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군부사관은 이 평가를 미리 써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기술행정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특기를 부여받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행정 항공 그리고 의무, 운전, 군악, 조리 지원 자격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뭐 의무를 가고 싶다, 의무 쪽에 지원하고 싶다 이건 특수특기이기 때문에 보건계열 학과를 수료했거나 또는 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해당 분야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이쪽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조리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해군부사관에서 많이 질문하는 바로 특전 그리고 SSU, 잠수 부분은 아주 소수 인원만 뽑기 때문에 상당히 신원조회 등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은 키와 그리고 체중 상당히 많이 보겠죠. 그리고 시력도 많이 보고요. 생명색약은 당연히 제외되고 특이한 점은 수영이 가능한 자만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SU도 마찬가지예요. 잠수 특기거든요. 우리 세월호 때 많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러한 특기들이 바로 이 SS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해군부사관과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점은 특수신검과 그리고 체력평가를 별도 실시한다. 일반 해군과 다르게 별도 실시한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항공, 의무, 조리, 운전은 역시 2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200점 만점 중에 필기평가가 160점, 면접이 40점,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를 통해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특별전형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군에서 많이 뽑지는 않는데 특별전형은 필기시험이 없이 바로 서류시험만 120점, 면접이 80점, 총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기술행정 쪽으로 들어가서 특기를 부여받는 게 해군부사관에서는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영어와 국사를 시험 보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사는 전근대사는 보지 않고요. 균형대사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영어도 사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영어 풀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병부사관의 병과 지원 자격인데 기본적으로 보병, 포병, 기갑, 상장, 공병, 정보병보, 병기, 통신, 보급, 수송, 현병, 군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육군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병부사관은 해군의 특수한 부분인데 육군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관의 기준으로 나이는 동일하고요. 학력도 동일하고 의무복무, 모집 시기는 역시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해병부사관은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모집한다라고 참고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여자는 연 2회 정도 모집한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 역시 남자 200점 만점으로요. 간부 선발 도구, 언어 논리 자료 해석 등에 100점 만점, 그리고 면접 60점, 체력 40, 신원조회와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고 면접 평가는 총 60점인데 군인 정신, 인성, 기본 지식, 성장 환경, 잠재 역량 5가지를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병부사관 면접은 우리 육해공 중에 가장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게 면접은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군부사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공군부사관은 기본적으로 항공과 관련된 특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육군과 동일한 그런 특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통제라든지 그 이외에 전형이 일반 전형이 아니라 특수 전형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역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육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장은 키가 남자가 159에서 2m 4까지, BMI 체질량 지수 계산해 보면 17에서 35까지, 여군도 155에서 185까지 BMI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군이기 때문에 시력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은 근시, 난시들까지 모두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색각은 14개 검사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중에 10개 이상을 식별을 해야지만 바로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개 이상 통과가 되면 보통 한 2-3개 모르면 우리가 색각이라고 많이 하는데 또는 색약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10개 이상 반드시 연습해 가셔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형과 특수 전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군부사관이 되려면 그냥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보고 가는 전형이에요. 그거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전형은 지원과 관련이 없어도 그냥 누구나 해당하는 시험 볼 수 있다. 여기에 뭐 관련 전공 또는 자격 보유자인데 이 전공이라는 게 인문계를 졸업을 해도 이 일반 전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문계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 보유자는 우리가 좀 더 특수한 그런 곳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 선발 방법은 직종별 소유 범위 내에서 필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겁니다. 육군해군 공고 중에 제일 많은 시험 범위도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집 분야는 남자 여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일반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까지 여자도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는 뽑지 않고 전자계산까지 이렇게 일반 전형으로 선발한다라는 거고요.
많이 궁금해하는 임의의 분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임의의 분류제도를 써도 합격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공군부사관을 전공한 인문계생이나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일반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일반은 어떤 특기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보면은 이제 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을 지원했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필기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일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일반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특기들 중에 미달이 있으면 이외의 특기들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일반 떨어졌는데 전기 쪽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어요. 그럼 전기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내가 전기가 합격을 했으면 전기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하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임의의 분류제도고 여기에 임의 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하실 때 그 체크박스가 있거든요. 체크하시면 임의 분류 제도에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는데 사실 많이 이 부분을 뽑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지원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별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누구나 필기를 통해서 보는 건데 특별 전형은 필기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분야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시험을 없이 면접을 통해서만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발 방법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분야에 주간 실기평가라는 경우도 있고요. 실기평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면접으로만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 능력 보유자를 선발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아랍어를 굉장히 잘해요. 아랍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필기시험을 상당히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군에서는 아랍어가 필요한 자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바로 특별전형 1번을 놓은 겁니다. 영어 우수자, 토익 만점자, 제2 외국어 우수자, 항공구조 또는 이런 안전 점검 등에 대해서 관련 라이센스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별전형 1에 지원할 수 있고 여구는 군함만 채용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전형 2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전형 2는 뭐냐면 전공, 자격이 어떻게 보유한 사람,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보통 특별전형 2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또는 특기 관련 고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예를 들어 변호사 라이센스라든지 의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 특별전형 2번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분야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전형 2는 보통 우리 항공 분야, 항공정비라든지 항공운행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게 특별전형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공은 4년제 2년 이상 수료, 2, 3년제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취득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역시 전공 분야가 되겠고요. 전공을 했다 해서 무조건 특별전형 2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공을 했고 당연히 자격증을 보유해야지만 그쪽 분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이상 또는 특기에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고요. 선발 방법은 당연히 뭐를 통해서만 서류 전형을 통해서만 시험에 합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면접은 보게 돼 있고요. 모집 분야는 항공관제 이외에 남자는 46개 특기, 여자는 15개 특기를 우리는 보통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공과를 나온 학생들이 바로 지원하는 게 이 특별전형 2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저는 특별전형 1이든 2이든 일반전형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전형 지원할 수도 있고 특별전형 2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지원했다가 둘 다 붙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건 모두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언어, 자료, 공간, 지각, 인지 능력이 되겠죠. 상황 판단, 직무 성격, 영어 부분이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국사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전근대사 위주로 출제가 되고 근현대사도 약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만든 게 한국사 능력검정 보유자 1급 보유자는요 50점 중에 50점 만점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검정 1급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 3급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증을 내고요.
시험을 또 보시는 거예요. 필기 시험을. 그래서 필기 시험과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중에 높은 점수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면접, 공군 면접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체력 검정은 잇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보지 않고요. 1.5km와 1.2km 달리기 해당하는 시간 내에만 들어오면 체력 검정은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5가지 꼭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모든 시험에 다 응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육군 붙었는데 제가 안 가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입대를 안 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시험은 모두 보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공군이 됐든 원하시는 부사관에 꼭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선택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부사관의 합격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합격으로 보답받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본 강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